원래 집단 면역이 뭐냐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어떤 감염병이 고안에 딱 생겨도 얘가 더 퍼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유행이 더 크게 번져나가지 못하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가 생기면 우리가 집단 면역을 가질 수 있을까?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최소한 60, 70%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만 돼요. 네. 현재로서는 한 11월 정도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정부가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먼저 70%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0%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달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7세 이하의 소아에 대해서는 일단 접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18세 이상의 성인들 인구만 따져봐야 될 텐데 이 인구만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85% 정도가 돼요. 거의 다 맞아야 그렇죠. 되네. 무엇보다 백신을 접종하면 100%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네. 세상에 그런 백신은 없어요. 이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다 맞아주셔야만 그 목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이게 70%라 그래서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7명만 맞으면 되고 3명은 안 맞아도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면역이 네. 되는 거니까. 그런데 17세 이하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네. 다 맞아야 되는 거네요. 네. 한 가지 소아청소년이 나중에는 접종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나중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아마 가능한 때는 올 거예요. 일단 백신이라고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몸에 병원체를 넣어서 병을 살짝 걸리게 해서 그다음에 센 병이 들어왔을 때 안 생기는 거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서 사실은 많은 백신은 병원체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병원체, 바이러스 중에서 면역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있어요. 항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위.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이에요. 여기 뾰족뾰족한 게 제일 중요한 스파이크 단백질이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한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려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사람 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증식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아줄 수 있으면 얘가 결합하는 걸 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은 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항체가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얘가 더 활동하고 병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렇게 항체나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이지만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백신 맞으면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 네? 무슨 얘기가 음모론이야, 돌더라고요. 음모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4차 대유행, 저는 사실은 4차 대유행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환자가 다시 많아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의 정점이 생겼던 게 지금까지 3번이 있어요. 첫 번째가 3월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벌써 1년 8월에 됐네. 있었고 맞아. 12월에 있었고 이렇게 이제 크게 3번의 정점이 있었죠. 4차가 더 크네요, 3차보다도. 근데 그 간격을 보면 1차에서 2차까지보다 2차에서 3차까지가 좁아져요. 네. 네. 그리고 그렇네. 밑에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표 보니까 그러면은 4차 유행 때 아니면 재확산 때 그러면은 더 많아지는데 그리고 요즘 그거 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백신까지 나온 마당에 다 갑자기 네, 더 일단 빨라지니까 무서워. 이제 유행을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환자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게다가 지금 이제 봄이 되고 뭐 날씨 추웠다가 따뜻해지니까 나가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백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안 이래진다니까 네. 다들. 또 지금의 숫자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네. 별로 많은 것처럼 못 느끼고 그게 제일 활동하는 무서워. 것도 있고 익숙함. 네, 3, 맞아요. 400명은 이제 또 네. 3, 400이네. 이러고. 그래서 유행을 아예 막는 건 사실은 어려운데 그렇게 왔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이분들이 면역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이런 게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퀴즈를 하나 좀 내볼게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한다면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은 가장 어떠한 방법이다. 확실한 방법이다. 확실한 방법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 높은 방법이다. 가능성 높은 가장 방법이다. 가능성 높은. 네, 또 빠른 방법이다. 가장 비싼 방법이다. 가장 비싼 방법이다. 사망률이 낮은 네. 방법이다. 사망률이 낮은 방법이다. 굉장히 근접한 대답이었어요. 안전한 방법. 네. 가장 가장 그냥 손해가 적은 방법. 아니, 그게 띄어쓰기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한 어절인 줄 알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글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승부요. 졌어. 어절이 2개잖아요. 거의 문장 수준으로 메모가 들어가 2개였어야 되는데. 손해가 적은. 네. 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일까요? 인명 피해가 가장 적으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맞았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게 백신을 맞거나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백신이 없이 걸려서만 면역력을 획득하고 그걸로 집단 면역에 달성을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70%가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끔찍해. 그렇죠? 그러면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돼야 될 거예요. 치명률이 2%만 된다고 쳐도 3천만 명이 걸리면 60만 명이 사망합니다. 1%여도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아니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신규 확진자 1,000명 조금 넘게 나왔을 때도 이미 침대가 너무 부족해서 맞아. 그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려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치명률도 더 올라가요. 이 정도의 수치보다. 왜냐하면 의료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걸려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 이런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60만 명이라고 수치를 얘기해 주시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네. 확실하게 100%다 면역이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증으로 가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단계로까지 가는 거는 확실히 줄여주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도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예요. 꼭 다 예방을 해주지 못해도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낮춰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된 분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환자 중에 어르신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30%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사망자로 추려서 보면 60세 이상에서가 전체 사망자 중에 95%를 차지해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약물인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 면역의 몇 % 이상이 딱 돼야 네.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개인의 그 선택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만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60만 명 얘기 들으니까 네. 왠지 나 하나로 60만 명이 정말 살아날 수, 더 살 수 있으면은 당연히 백신은 맞아야 맞아야겠네요.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백신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효과 몇 %까지 면역력을 갖춘다 이 숫자도 다르고 맞았을 때 증상도 조금씩 다르고 후유증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 네.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백신은 개발한 건 외국에서 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제조사가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게 돼요. 현재 이 백신의 예방 효과는 사실은 분석마다 좀 많이 다양해서 네. 수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면 한 62%, 또 어떻게 분석하면 한 90%. 그래서 대개는 한 7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수치 들었을 때 70%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그럴 수 했었고 예상보다 진짜 다른 거는 많이 또 높은 낮아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맞았는데 100%가 아니라 계속 고민 중인데 그리고 이렇게 고민해서 맞았는데 안 생겼어. 그러면 억울할 것 맞아 같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우리가 다른 백신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90%? 상당히 90%. 높다고 들었어요. 80%, 상당히 높아요. 85%. 85%. 4가 있고 3가 있고 뭐 이렇게. 네, 네. 98%? 98%. 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몇 프로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맞으면 60에서 80%. 60에서 80이요? 네, 그렇게 근데 낮죠.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 분들이 접종을 하면 네.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아, 이제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해요. 네. 70%면 10명이 맞았는데 7명은 안 걸리고 3명은 걸린다. 그건 높아 보이잖아. 50%는 5명은 걸리고 5명은 안 걸린다.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숫자에 좀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왜요? 네, 실제로 예방 효과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1000명의 사람 중에 한 100명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100명이 생기는데 예방 효과가 70%인 백신을 접종하면 1000명이 맞고 나면 1000명 중에 30명만 생겨요. 70명은 안 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네. 70%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100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30명씩 밖에 안 나올 거예요라는 네, 느낌. 그렇죠. 70%인 백신을 모두 맞았다면 30명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슬슬 거기에다 줄어드는 더 거죠. 가서 그 정도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 30명보다도 줄어들어요. 더 줄어드는. 그러면 이 코로나19 백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효과일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일까? 이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작년 4월에 백신 개발이 처음 시작될 때 제시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가 뭐냐면 예방 효과가 이 정도면 이 백신이 유효한 백신이야. 그게 50%였어요. 이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 정도면 우리가 최소한 이 백신이 쓸 수 있고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에 좀 더 가서 이 정도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게 예방 효과가 70%. 네. 그리고 지속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 백신은 되게 좋은 백신이야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단받으신 질환이나 복용하시는 약은 없으세요? 네. 네. 맞게 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이상 반응은 이제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크게 뭐 통증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지금 조금 둔한 감각이 좀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맞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6일 날 맞았으니까 5일 이제 6일째 들어왔죠. 예. 맞을 때는 뭐 특별한 느낌 없었는데 체온 측정을 해보니까 37도 뭐 1부, 2부 미열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편한 옷 갈아입고 편하게 있으니까 증상 사라지고 지금까지 뭐 특별한 통증이나 뭐 열난다거나 하는 저는 못 느꼈어요. 저는 없었어요. 불안한 점은 있었고요. 사실 동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고 사망자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20대 사망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다른 거를 먹고 싶었어요. 저는 모더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화이자를 맞으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상 반응이 도대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백신에서는 부작용이라는 말보다 이상 반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예전부터. 말 그대로 이상. 네, 그렇게 써왔는데 백신 맞고 나서 열 나는 거, 몸이 쑤시고 이런 거는 몸이 면역 반응이 유도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타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겨났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열나거나 몸이 쑤시거나 하는 형태의 이상 반응이 누가 잘 생기냐면 젊고 건강한 사람. 맞아요. 네, 면역 반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무 열난다고 막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네.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야.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면역 반응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니까 열나거나 쑤시는 게 더 적어요. 발생하는 율이. 네. 이제 그걸 안심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의학 용어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상 반응하니까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좀 바꿔야 그러니까 돼. 이상 반응이 정상 반응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실제로 그 사망자가 나와서 접종을 3월 8일부로 중단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망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꼭 예로 드는 게 있어요. 실제로 각 백신의 임상 연구 중에도 사망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뭐 이런 백신들이 지금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임상 연구 중에 사망했던 사례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와 임상 연구 중에서도 사망했으니까 되게 겁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망했던 사례의 비율을 잘 보면 임상 연구는 실제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군도 있죠. 대조군이라고 불러요. 사망자가 두 군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사망자가 실제로 대조군에서 더 많아요. 오 정말요? 네. 그런 이게 유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사망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사망해요. 뭐 원인을 모르게 갑자기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임상 연구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연구하기 전에 피 검사,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고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사망하시는 분이 나와요. 근데 사망자만 나왔다 하면은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백신 접종하고 사망했다 이렇게 기사를 써버리니까 맞아요. 좀 너무 무분별한 불안감 보도 조성.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더 긴장감이 그런 커지는 이야기를 것 하고 같아요. 싶은 거예요. 물론 사망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외국에서의 사망 사례에서도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했고 임상 연구를 보면 대조군에서 더 많은 사망이 생기는 걸 봐서도 이 백신이 인과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의 백신에 의해서 사망한 거야라고 단정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화이자의 백신은 예방 효과가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서 보여주었던 예방 효과보다 더 좋은 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각광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관이나 유통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했죠. 보관 유통 빼고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괜히 이름도 이 이름이 더 친숙하고 맞아, 맞아. 퍼센테이지도 더 높고 되게 이러니까 동양스럽죠, 이거 맞겠다고. 네, 뭐 저 숫자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숫자를 비교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요. 각각의 임상 연구가 두 가지 백신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수행된 게 아니에요. 각 백신마다 임상 연구의 디자인도 다르고 시행된 국가도 달라요. 그러면 계산되는 값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만 갖고 백신의 우열을 따지시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아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식염수 타가지고 들었어요. 화이자 거 물백신이라고 물이 들어있는 거. 물백신 아니냐. 뭐 그거 싶은데. 인터넷에 막 게시판 댓글 같은 거 보면 저도 봤어요. 아, 그쵸. 약간 그거 음모론처럼 있죠. 네. 막 댓글 같은 거 안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없잖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서 들었는데 네. 많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화이자의 백신은 이제 원액이 있고요. 이걸 희석해서 쓰게 돼 있어요. 네. 희석할 때 생리식염수를 넣죠.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백신을 접종하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물백신이라고 오해를 하셨던 거예요. 뭘 섞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그냥 그대로 희석이 돼 있기 희석이 때문에 돼서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뽑아서만 놓으면 돼요. 근데 화이자는 희석액을 섞어서 넣어서 접종을 해야 되죠.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감염병, 대응해야 되는 질환 그런 걸 한 9가지 정도 리스트를 줬는데 그 목록에 보면 질병 X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X. X? 네.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겨날 신종 감염병이 있다. 그 신종 감염병이 뭔지는 잘 정말 모르지만 엑스맨처럼. 그렇죠. 그 X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뭐가 오기는 올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지금 새롭게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큰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면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들도 등장할 수 있어요. 아 무섭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RNA 바이러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복제를 할 때 이제 복제하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유전체를 실수를 하면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그냥 바뀐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변이가 일어나요. 변이가 잘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는 변이 중에 우연히 사람에게 더 잘 감염을 일으키는 것 또는 뭐 전염력이 좋은 것, 뭐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생겨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제2, 제3의 코로나가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는 뭔가 대비가 되고 있나요? 그런 것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변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각 백신의 제조사들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럼 현재 그 개발된 백신들은 변이에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다행이다. 변이의 종류에 따라서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게 될 위험은 여전히 낮춰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 중에 변이가 잘 생기지 않는 부위도 있거든요. 그 부위를 겨냥해서 항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우리가 이제 범용 백신 또는 유니버설 백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네. 빨리 진짜 개발이 돼갖고 하나만 딱 맞는 백신을 맞으면 모든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그런 게 왔으면 너무 좋을 것 종합 세트 같아요. 같은 그렇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대충 언제쯤 백신을 맞겠다 하는 일정표는 나왔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마스크가 불편하기도 한데 이거를 꼭 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 줄기 희망을 본 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는 접종한 사람끼리는
실내에 마스크 없이 만나도 된다라는 그린 패스가 있는 사람. 그거를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때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또 지난번처럼 안 좋은 우울한 이야기를 할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무슨 소리 하시는 네. 거예요? 맞는 말일 것 같아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질환을 퇴치하거나 박멸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굉장히 효과적인 중재 방법 백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사람에 한정돼 있어야 돼요. 근데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고 사람에서 동물로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을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백신을 맞출 수도 없고 안 걸리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코로나는 동물에서 이미 사람한테 왔어요. 사람에서 동물로 가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세상이 오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백신이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어느 시점이 딱 돼서 이제 마스크 다들 벗으세요 이런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불안해서 않은데 뛸 것 같아. 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런 말 더 많이 하지 않고 이제 모여있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하고 네. 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를 움직인 변수는 사실 코로나19의 피해가 어느 정도 강했는가, 네.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어떤 정책을 얼마나 펼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이제는 백신의 접종 속도가 사실 올해 경제를 결정할 것 같아요. 네. 벌써 뭐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영국하고 미국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한번 상황을 볼까요? 미국은 전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성인 인구의 한 20% 가까이 1차 접종이 완료되면서 집단 면역의 형성 시점이 이렇게 빠르다고? 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와. 전체 경제가 이 100을 회복하는 시점이 언제일까를 예상을 해보면 미국은 아마 3분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정도면 작년 금방 그렇게 재작년이죠. 금방이요? 2019년 말 수준의 경제 규모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벌써 2분기에 예년 수준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고요? 아니 최원석 교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스크 못 벗는다 하시는데 방금 전에. 밥이 보고 와요.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우리 경제 회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거에 너무 우리가 잘 적응을 했나? 노하우가 막 생기고. 작년 가을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네. 삼성전자 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경제 안 좋은데 왜 주가 저렇게 올라? 라고 많이들 질문하셨지만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9월에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그 뒤로 지금 두 자릿수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경제의 규모가 아까 통계적으로 올해 보면.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올해 한 2분기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네요. 성장한다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왜 나는 없어? 그런 느낌. 비트코인에 다 있겠지. 3월 8일 날 OECD에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 올해 3.3% 성장 전망이고요. 와. 그런데 미국은 올해 6.5% 성장 전망입니다. 우와, 말도 안 돼.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되게 남의 얘기 같네. 네, 그 원인을 백신의 접종 속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5%면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도 완전 몇 년 만에. 거꾸로 사실 요즘에 개발도상국, 요즘에 이제 신흥시장, 신흥국가들은 백신을 보급받거나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좀 낙후돼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와, 진짜 백신이 그 키네요. 네, 맞습니다. 백신이 아마 접종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동안 참고 누르고 했던 소비를 한꺼번에 다 이제 터트리실 거잖아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요즘에 보복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보복 진짜. 보복 심리로 소비를 하는 정말 돈줄 내주고 싶어요. 모든 거를. 뭐 그런 보복이라면 얼마든지. 네, 그래서 주말에 밖에서 이제는 약속 잡고 쇼핑하고 여행 가고 뭐 공연 보고 이러고 싶은 거죠.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새벽 1시까지 한 10명이서 모여서 술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싶습니다. 술집에서 담소. 더운 나라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1년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당장 떠나고 싶죠. 아, 그런 보복적 소비 심리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여의도에 새로 오픈한 쇼핑몰이 있는데 네.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그 빨간데. 근데 거기 주말에 100만 명이 몰렸다고 기사가 요즘 기사예요? 지난주에 왜? 지난 주말에 100만 명이 몰렸대요. 매출도 엄청 나더라고요. 매출 하루에 109억?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산업, 네. 떠오르는 분야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빅이라고 저희가 고 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빅, 예, B-I-G BIG. 이 세 가지를 좀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갑자기 겁니다. 교수님 막 적으면서 들으시는데 갑자기 교수님 적으면서 저도 공부해야죠. 그래야죠. 언제 이런 공부하겠어요. 네, 코로나는 이 헬스케어 산업,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 산업을 이 보건 영역에서 안보 영역으로 위치를 옮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비싸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국방안보, 식량안보 이런 것처럼 안보라는 거는 우리가 마스크와 백신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거나 사다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안보는 갖춰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의 군축 자원처럼. 아,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그래서 미국도 국방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 산업 자체가. 두 번째가 비슷한 얘기예요. 인포메이션 텍이죠. 1차 산업혁명 당시의 철도, 2차 산업혁명 당시의 전력과 통신. 당시에는 엄청난 성장 산업들이었습니다. 그 기업들도.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다 플랫폼이고 유틸리티고 조용하죠. 기술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주도권이 지난 10년 동안에는 아까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아주 강하게 가파르게 성장하던 단계가 점점점 완만하게 성숙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고 철도를 다 깔은 거네요. 그렇죠. 인프라를 깐 거고 이 위에서 이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기술 혁신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기업들이 주로 뭐 공유경제,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뭐 게임, 컨텐츠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사심질을 못. 이 부분은 대표적인 전기차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는 대표적인 전기차 5야. 그럼요. 그럼 현대차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 해주실 수 없나요? 센터장님. 센터장님. 저 잡혀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네. 다시 하시고 산업은 성장할 텐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업은 주로 우리가 종목을 골라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보다 ETF를 투자하거나 산업 자체를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펀드 상품 너무 판매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ETF는 수단이고요. 네. 산업을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산업을 사시고 산업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같이 담아서 가는 펀드를 사시고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아까 제가 미래 성장 산업들을 투자할 때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B 바이오테크, I 인포테크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G는 이제 그린테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진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걸 느껴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에너지를 발전하는 데 드는 단가가 석탄 원료보다 싸졌습니다. 아, 그 페르티를 네, 지나서 네, 맞습니다. 그리드 패러티라고 우리가 하죠.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은 항상 다 에너지혁명하고 같이 연결돼서 갔었습니다. 맞아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아까 석탄 에너지,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와 석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용화되고 싸져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가. 그래야 이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 임계점이 한 5% 정도로 봐요. 전체 에너지 소비의 5% 정도가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클린 에너지가 딱 그 단계에 와 있어요. 마침. 저도 사실 전기차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전기차를 보면서 느낀 게 35,000대가 벌써 선주문이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 전기차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타?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서 충전해? 이제는 뭐 너도 나도 앞다퉈서 살려고 할 정도로 이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